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현 민주당 선대위 공보기획위원, 이동학 민주당 전 청년 최고위원, 고란 경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표심 당내 상황 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 포인트 차이까지는 안 났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인선 아까 현역 의원들 지금 인선을 봤는데 앞으로 그러면 당은 어떻게 재편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당대회를 8월이든 이제 조기해서 또 정상화 시킬 것 같고요. 전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인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부총리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부재돼서요. 전당대회를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가 좀 논의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추가 인선이 또 필요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은 또 이제 여당으로서 또 국정의 또 동반자 이기 때문에 예.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야당이 돼 이제 국민의힘과도 그리고 또 제3의 정당까지도 함께 여러 가지 정당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때론 통합하고 때론 분리하고 각자 역할을 또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당정 관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동학 최고위원님 일단 여당이 됐으니까요.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거든요. 그러면 지도부를 누구를 꾸려야 되는 거죠? 어떤 인물들이 와야 되느냐도 논의도 이제 서서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과 이 정부의 가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여대 야소라고 하는 이 국면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버워왔던 장면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늘 다수당을 차지하다 보면 또 어떤 균열 지점이 생겨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국정이 안정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 만한 리더십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을 잘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찌됐건 모든 정당들은 집권을 하고 그 집권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또 잘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의 그러한 조율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이 지금 통합이나 이제 갈등 봉합 이런 것들을 지금 기본적 국정의 기조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른 당들과의 어떤 이 조화로움 이런 것들을 좀 잘 연계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적임자를 좀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전대 전까지 박찬대 대행이 계속 하는 건가요? 네, 계속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6월달 이번 아마 다음 주나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잠깐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던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다고. 그러면 하게 되면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원내사령탑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분으로 이제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권력 너무 과도하다. 행정권, 입법권도 가지고 있는데 행정권까지 가면 그걸 견제해달라고 굉장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날의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면밀하게 볼 거예요. 189석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189석의 민주당이 당장 내일 열려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게 또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무한 신뢰를 주지만 또 무한 책임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일성이 이제 통합에 방점을 두고 지금 한 대통령 대신 한 6시간밖에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2년 동안 기다린 끝에 만났던 이제 야당 대표와는 달리 6시간 이후에 이제 야당 대표, 원내대표 지도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통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주 하겠다.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하겠다. 격이 없이 소통하고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국민들께서나 또 일부에서나 그런 우려하는 것들이 좀 가라앉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정권이 이제 출범하기 초기에는 그런 얘기 안 하는 정권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이제 실천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공약 이행률 그러니까 96% 정도 그러니까 실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 사람 과거 행정적인 과거를 봤을 때는 그럴 생각도 있고 가능성도 높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그게 또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또 포함해서 또 참모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일신의일신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 분께 하나 제일 궁금한 거 여쭤보면 민주당이요 이재명이라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당에서는 그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이후의 상황을 누군가는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자가 빠진 상황에 민주당. 저희가 지도자가 빠졌지만 우리 이제 시스템적으로 또 움직이는 정당이다 보니까요. 예. 굳이 이제 뭐 한 개인의 어떤 의존하는 정당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사실 하진 않고 또 실질적으로 당내 뭐 국회의원분도 계시고 원외에 계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실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저는 다른 한편으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때론 또 과열된 경쟁이 자칫 국민들에게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일까 우려할 정도인 것이지 예. 어떤 인력이나 당대표 부재로 인한 그런 걱정, 리스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동호 네. 최고는 어떻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방향에 모두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종식시키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밝히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앞으로 정치를 좀 조율하고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것들 좀 걷어내고 예. 실제 이제 조율을 통한 정치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국민들께 선보인다. 이런 세 가지 원칙에 지금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세한 어떤 말의 어떤 차이들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당내에서 지금 뭐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누구의 사람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그룹들이 지금 나오는지 소개부터 좀 해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뭐 지난번 대선에서도 7인회다 해가지고 네. 사실 이게 막 결성되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미 오랜 시절,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재명 후보와 좀 같이 해왔던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정성호 의원이랑 이 변호사 시험 같이 이제 동기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수원의 김영진 의원, 그리고 기존에 지도부를 했었던 일기 지도부의 수석 최고위원을 했던 정청래 의원 있고요. 지금 이제 원내대표를 하면서 비상대책위원까지 함께 겸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비서실로 이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오가고 있는 이제 보좌관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그룹으로는 지금 정책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한주 원장이나 지금 이제 안보실장으로 또 발표가 된 위성락 의원 등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그룹으로 지금 분화되어 있고 그 관점에서는 단순히 그냥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조명받는 것이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실력 위주의 검증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같이 해오는 과정에서 신뢰를 돈독하게 쌓았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지금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요 저희가 국회를 연결해서 좀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취임 선서를 하고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었죠. 국회 연결해서 좀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민 기자, 좀 지금 국회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와 오찬을 마친 뒤 바로 용산 집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잔디밭에 설치된 행사 구조물을 정리하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이 남아 행사 여운을 즐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를 찾았습니다. 취임식은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빨강과 파랑이 모두 담긴 넥타이를 메고 취임 선서를 했는데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제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메뉴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직접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청와대로 집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했던 민생 경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단기 응급 처방은 물론이고 중기적, 장기적 대응책을 확고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 기자님, 먼저 이 성장률 전망치가요,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성장률이 발표되는 거 말고요,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나라의 경제가 이제 무리하지 않고서 달성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장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성장률.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2%거든요. 예. 그 2% 성장률, 잠재 성장률도 올해는 달성이 어렵다라는 게 바로 0.8%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우리가 최소한 잠재 성장률 정도는 달성을 해야지 하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0.8%로 내려왔다는 건 우리 경제가 그만큼 잠재 기초 체력 수준만큼도 성장을 못한다는 거고, 예. 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예.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역시나 이제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이제 강조를 했던 거고요. 사실 이런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됐습니다. 예. 사실 연말에 좀 나와줘서 올해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난 좀 시점이잖아요. 늦었다는 거네요. 네, 늦었죠. 늦었으니까 더 빨리 해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30조 추경 바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이제 윤석열 전 정부의 경제 총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는 예. 힘들지만 이제 부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1분기에 기존 예산의 한 60%는 충분하다고 하다가 뒤늦게 추경을 했는데 10조, 11조 정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코로나 할 때도 30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코로나에 비해서도 지금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추경 30조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뭐 공약 예전에 후보 때 공약이 뭐 순환, 뭐 경제, 뭐 호텔 경제지만 사실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승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30조를 투입하게 되면 뭐 사실은 뭐 30년 장기 채무 금리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외국인이 또 매수하고 환율이 떨어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그런 선순환 되는 구조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래서 30조 관련해서는 또 어디에 쓰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야가 또 이제 협의해서 예산의 규모, 추경의 규모도 좋지만 어느 방향, 예산의 어느 실질적으로 어떤 곳에 쓰일지를 조금 예. 더 내밀하게 또 서로 협의해서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속도가 중요하면 이것도 이동학 초 지금 여야가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 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저는 협상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예. 문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30조 추경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초기에는 이걸 비판했단 말입니다. 예.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본인도 30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30조 추경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를테면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늘려서 소비 지원 정책을 할 거냐. 예. 자영업자가 지금 폐업하고 싶어도 사실은 부채가 지금 굉장히 높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예 부채 탕감 얘기까지 이번에 꺼냈었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이것을 또 탕감을 해주면서 이번 경제에 좀 도움이 될 거냐. 그래서 물꼬를 좀 트여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율 과정은 아마도 국회에서 좀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고 기자님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쭉 봤을 때 어떤 점들을 뭐 키워드도 좋고요.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가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예. 정책을 추진할 때 경제 개혁의 뭐 3단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가장 급한 거는 이거저거 다 제껴놓고 회복입니다. 회복? 네. 예. 일단 추경이 무엇보다 급한 추경. 거예요. 이게 예. 사실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 지금 다 스톱이 된 상태였잖아요. 한 6개월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일단 응급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나와야 될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추경 문제가 나온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성장입니다. 예. 사실 그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자면 이쪽에 조금 더 뭐랄까요 왼쪽 오른쪽 굳이 구분을 하자면 왼쪽에 있는 쪽이 강조하는 건 분배였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분배를 굉장히 강조해왔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도 분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10대 공약 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 그 첫 번째가 바로 AI 공약이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예. 성장을 주도하는 공약이거든요. 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권이나 이런 것보다 성장 쪽으로 오히려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 성장이 이 소위 말한 우파 쪽에서 주장한 성장과 다른 점은 뭐냐? 국가 주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AI 산업에 100조를 투자해가지고 미래 성장 먹거리로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들어가서 6대 성장 엔진을 다시 제시하겠다. 라면서 이른바 뭐 ABCDEF 뭐 이런 전략을 제시했잖아요. AI, 뭐 바이오를 키우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사니즘인 겁니다. 일단 우리 다 같이 먹고 잘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잘사니즘 가는 거죠. 사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빙의한 건 아니지만 예. 과거엔 아마 좀 분배 쪽에 더 초점을 맞췄을 것 같아요. 정책들을 보자면.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배 쪽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이른바 경제 대격변의 시기잖아요. 예. 게다가 우리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 지금 관세 정책을 펴면서 미국 위주의 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잘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분배만을 강조하기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예. 물론 분배를 소홀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노동권 관련돼서 노란봉투법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1호 공약으로 AI를 내세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일단 우리 모두가 좀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0%대 성장, 일본보다도 못한 성장을 하는 지금의 시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이제 내세웠고 그다음에 잘사니즘 이렇게 3단계 공약을 개혁을 단계를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선거 초반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정치적 수사로 우클리겠다, 뭐 네. 중도 확장 노린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성장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AI 방금 말씀하셨는데 AI가 1번인가요? 또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네, 10대인데 있는 1번입니다. 거죠. 1번 과제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기자님이신데 사실 뭐 선대위의 정책팀보다 더 이해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다만 그 저희가 이제 좌파라고 해야 되는 뭐 민주당이 뭐 분배를 강조한 것은 아니고 성장은 기본으로 하되 이제 분배를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3년 동안 성장 자체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세워야지 당연히 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소득, 기본 사회라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나 먼저 그 파이, 성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AI도 100조, 국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R&D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들, 그게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앞당기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하는 문제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AI도 있지만 K-방산, K-문화, K-뷰티 같은 걸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즉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주가지수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주가를 높여서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 산업 구조를 바꿔서 그 밸류에이션을 높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기업이 1년에 돈을 2배 벌어서 주가지수 5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적인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지금 PBR이라고 해서 자산 대비 1배 정도인데 고가로 갔을 때는 1.5배, 그 정도만 하더라도 4,500, 5천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미래 신성장을 국가가 앞장서서 청사진을 낼 테니 기업들은 신뢰하고 투자하고 가감하게 정책도 하고 예. 노동 인력도 좀 사용해달라. 그런 이제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주가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데 네네. 5천 얘기에 또 이재명 그렇죠. 네.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코스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약간 지배구조 관련된 개선을 통한 뭔가 주가 상승을 이루겠다. 사실 우리가 지배구조가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PBR이나 PER 지표를 보자면 선진 증시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했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뭐 비근한 예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됐으면 과연 이 시총이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올해 처음으로 엔비디아 매출액 기준으로 보자면 삼성전자 넘어섰다라고 해요. 근데 매출액 뭐 수익 영업이익은 또 따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그래서 증시 전반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문제가 여러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 지배구조 개선을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건 이제 상법 개정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증시에는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에 상당히 밝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런 경험이 오히려 실제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 당연하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주식을 오래 해서 그리고 그걸로 이제 수익으로 생활비도 이제 써보시고 예, 직접 예.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 시장이 좀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본인도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1,400만 뭐 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본인의 어떤 주주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는 거 맞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손봐야 된다라고 해서 상법 개정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오늘 이제 그 취임하시면서 북한과의 평화, 그러니까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예.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어떤 위협적 상황이 되면 당연히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 외국인 투자자나 이런 것들도 다른 측면들도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도 빠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앞으로 담보해 나가겠다 이런 거고요. 이제 말씀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나오지 않았던 얘기 에너지 얘기를 에너지. 지난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고요. 실제로 이재명 이 후보 시절에 전국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에너지 문제가. 네. 그래서 저는 에너지 문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의 기업들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기본적 이 글로벌 사슴을 망해서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변화에 부응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재생에너지라는 건 기업 스스로 혼자서 그냥 어디 가서 얻어올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측면으로 해서 국가적 경쟁력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예. 그것을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고요. 우리나라는 발전될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30%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 24% 쓰고 있어요. 중국도 20%가 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상태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에 관한 이 설비 이런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에너지를 뽑아서 결국 기업들도 그 경쟁력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거는 당연히 생존의 문제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적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을 네. 했군요. 그러면 참 이게 좀 뭐 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꺼낼 수는 없지만 민생 경제를 위해서 첫 조치 고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첫 조치는 이런 거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못하고 있었던데 빨리 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이제 회복이거든요. 회복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추경 관련돼 가지고요. 예. 추경 관련해서 이걸 빨리 처리를 해서 이건 물론 대통령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빨리 그 민생,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기가 지금 바닥이거든요. 이들 위해서 그야말로 사실 추경안을 발표를 했을 때 그리고 예.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했을 때 가장 많이 지적이 나온 게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그렇죠. 재원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선관위에 제출한 재원 마련 부분을 이제 훑어보니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추경은 하되 증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거냐? 일단 세출 구조 조정.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좀 방만한 걸 좀 줄여가지고 거기서 예, 좀 예, 아끼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어차피 더 거둘 거 아니야? 거기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다 떨어진다는 평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빚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결국 국채를 찍어야 될 겁니다.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태를 보자면 재정 건전성을 지금 따지는 수준보다는 빨리 이 경기를 회복하는 게 더 급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
지나치게 뭐 물론 어떤 쪽에서는 또 재정 건전성 문제 이거 한번 고삐를 늦추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부채 수준을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빨리 이제 경기 회복을 먼저 우선하는 게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라는 부분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 내란염이 뭐 이런 걸로 치러지는 선거고 그게 구도가 됐지만 역대 대선에서 모든 어젠다는 경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됐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먹고 사는데 경제 실생활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유심히 볼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도 뭐 민주당을 좀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경제 행정에 대해서는 그 신뢰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잘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저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 한 1년 정도에 평균적으로 한 2조 정도의 소상공인 대출을 했었는데 그냥 코로나 시기에 5조 정도 긴급하게 합니다. 긴급하게. 그러니까 절차도 생략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차후에 절차를 보완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비중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체감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그 주식 투자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사례도 아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라고 해서도 한 20년 전에서도 그 기업인들에게 직장인들의 월급의 10% 정도 올려요, 그냥. 그냥 상승시켜서 물론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지만 그것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주가 지수가 한 10년 동안 우리는 정체됐는데 한 4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 이제 재정 정책, 재정 건전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착륙보다는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그 규모도 생각보다 더 크게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대통령의 어떤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 주변에서 고 기자님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4.5일제 되게 관심 많던데 네네네. 이게 사실 뭐 재계나 노동계는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그럴 사안 수밖에 아닌가요?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4.5일제를 뭐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부터 이제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4.5일제는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예.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여력이 있는 기업은 할 수 있잖아요. 이른바 대기업이죠. 근데 여력이 그렇죠. 안 되는 기업들은 못 하잖아요. 그럼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더 두드러질 겁니다. 그럼 4.5일제는 도입을 하는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4.5일제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문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같은 직장은 아니어도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차이가 발생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보면은 또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인데 그 좋은 일자리를 지금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보자면 소위 말한 기성세대거든요. 이제 뭔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뭐 40대 50대도 얼마 남지 않은 거고 예. 그러면 그 좋은 일자리에 새로 진입해야 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는 아예 구멍 자체가 입구 자체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일자리에 있어서의 그 양질의 일자리를 기성세대가 차지함으로써 청년 세대가 갖지 못한 이 박탈감, 그래서 예, 나타나는 예. 세대 갈등 이런 부분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동학 최고위원.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책들이 과거에 민주당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노동계와 재계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 거기에 대해서 진보 정당을 표방했으니까 노동계에 좀 무게를 싣는 노란봉투법도 아마 그럴 테고 네. 그런 부분에 접점을 잘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이제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일방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번에도 호텔 경제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논쟁이 됐던 그리고 뭐 커피값 120원 원두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사실 그 배경이 됐던 게 남양주의 계곡 그 상인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 본질은 뭐였냐면 거기에서 그 상인들이 불법으로 그렇게 노점을 깔고 뭔가 거기에서 이 장사를 하는 것 자체를 일단 걷어내고 깨끗한 것으로 다시 지원을 해주면서 뭔가 더 생산적인 어떤 물건을 팔아보자라고 해서 조율하는 그런 모습 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불도저처럼 몰아붙여가지고 누군가를 굉장히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그 이야기를 충분히 시간을 듣는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문제 역시도 저는 어느 한 특정 일방적으로 뭔가를 몰아붙인다라기보다는 더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조율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좀 뭔가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갖고 주변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더 노력들을 하게 되면 예. 여러 어떤 국면에서 막혀 있는 실타래들을 좀 풀어내는데 예. 저는 하나 뭐 두 개 이렇게 사례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과정에서 고 기자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행정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수행을 했을 때. 그게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서 차별점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본인의 일종의 이제 브랜드 전략으로 내세우신 셈인 예.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브랜드 전략이 통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국민으로서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성남시, 경기도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죠. 이제 다루는 행정가가 되신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됐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즈가 달라졌을 때, 경제 사이즈가 달라졌을 때 작은 사이즈에서는 먹히던 정책이 크게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먹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나타나는 뭔가의 장애물에 부닥쳤을 때 이걸 또 어떻게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예. 네, 뭐 기대를 그게- 해보는 거죠. 예. 네. 할 얘기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기도지사 때 저도 경험한 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다 이재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들에게만 대출을 하는데 고용부 장관의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들도 대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냐 하면 예. 통상적으로는 지자체장만 이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을 하다 보니까 다 이재명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비스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중관리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경제 대응 TF도 본인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을 다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국민들께서는 정치도 경제도 걱정하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의 첫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기자님이 지적하신 그 성남시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차이점이 아마 지금 관세. 맞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 네네. 놓인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수출 중심이고 무역 중심이다 보니까 예. 사실 이런 수출 중심의 구조를 내수를 키워가지고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진짜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건 지금 예.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성장률 전망을 할 때 수출이 기여하는 성장치가 0%라고 했어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수출이 좀 기여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 지금 관세의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제는 올해는 수출이 기여를 못하겠네라고 한 상황인 거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상호관세 부분에 있어서 유예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예이지 결론이 난 건 아니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중국과의 관세 협상입니다. 그렇죠. 중국과의 관세 협상 중에 이제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영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에 그 다음에 소득이 없어요. 그 다음 나오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거든요. 예. 영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이 상당히 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이 상대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부를 뜯어가고 있는 나쁜 나라인 거예요. 무역에 뭐 선악이 없겠습니다. 많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지금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보자면 의미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약간 일종의 뭔가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정치 상황이 있고 공백인데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하겠니?라는 이제 뭔가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예.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될 거고 그럼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를 일단 앞에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일각에 따르면 6월 15일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그 G7 정상회의 전에 뭔가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본이 어떻게 관세 협상을 이끌어내는지 일단 잘 봐서 우리의 관세 협상을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자면 우리도 미국한테 줄 건 줘야 됩니다.
그 줄 게 뭐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는데 최대한 우리 경제 피해가 안 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예. 해서 협상단이 잘 마련해야 의견-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를. 근데 대외적으로 트럼프나 미국에서 관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자주 거론하면서 하는 얘기가 방위비 얘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이걸 안보하고 지금 결합시키겠다는 그렇죠. 거죠, 미국.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뭐 교본이라고 해서 미란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에도 보면 예. 안보와 연계해서 환율과 관세 문제를 우리가 미국 쪽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를 미국은 무기로 삼고 있는 거고요. 예. 역시나 우리도 이제 방위비 협상 관련돼 가지고 우리도 어쨌든 간에 방위비를 만약에 미국 쪽이 지금 현재로서 미국이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지만 요구할 거라고 보면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하고 똑같은 예를 들면 2조 원을 지출하더라도 그 2조 원을 지출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뭔가 군수 산업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우리의 첨단 기술을 뭔가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방위비로 예산을 변정해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끌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 정부는 이 관세하고 안보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일단 접근하려고 별개로 가야죠.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요. 예. 사실 그 협상 당사국인 미국이 같이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입장을 낸 게 있었나요? 입장은 뭐 당연히 낸 바 설명이. 있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정도의 이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게 언론에 일부러 흘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한 미군 몇천 명을 이제 빼가겠다. 예. 이런 걸로도 이제 협상의 어떤 하나의 어떤 지렛대로 좀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좀 과연 양보할 거냐. 기본적으로 이 방위 협상 관련돼서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다른 곳으로 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걸 조항을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당연히 그런 것을 지렛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당연히 이제 이 파악을 한 후에 이 대응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사실 뭐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이런 건 1기 트럼프 때도 뭐 언급이 됐던 얘기인데 실현은 안 됐지만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뭐 앞서도 저희가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아니면 전화라도 해야 된다는 인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도 굳이 빨리 만나는 게 더 불리할 수도 있다. 불리할 수도 예,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뭐 필요하면 뭐 바지 가랑이 더 길 수 있다. 그러니까 국익 중심, 국민 예. 중심이기 때문에 또 본인 또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토론회 때 본인 또 여러 가지 행정가로서 협상의 달인 또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패키지 딜도 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뭐 K 방산, 뭐 K 조선 같은 것들이 하나의 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예. 저는 확정적인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은 없지만 그런 것도 혼자서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참모들과 논의를 해서 이게 국익 중심, 예, 그리고 이제는 뭐 중국의 쎄쎄잖아요. 그 이제 미국에는 땡큐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용 외교라는 것이 경제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글쎄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라서 우리만 네.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수준으로 원하는지를 우리가 또 아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데 실용 외교다라고 하면 어떤 이념적인 문제나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그렇죠. 추구하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할 때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까 뭐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지만 또 알래스카 유전 개발 또 문제도 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알래스카 유전을 개발했을 때는 우리가 그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도 우리한테도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무작정 투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관세 협상을 할 때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요소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우리가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 네. 쪽에 이제 오히려 요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협상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경제부총리도 이제 뭐 인선 작업에 들어갔을 텐데 이동학 최고께서 보기엔 역대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관료들이 늘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글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어떤 성향이라든가 진보 정부, 보수 정부 이런 성향이 또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지금 보수적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국가 부채를 조금 왜냐하면 나라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빚을 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을 국가적 관점에서 이 방어했었던 공무원 출신들의 경제부총리가 많았거든요. 아, 무엇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일단 국가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기조를 갖고 있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에서 실패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를 일종의 약간 분할을 한다.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이 청사진까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조에 맞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물들을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고 기자님은 좀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는 어떤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세요? 경기 살리기죠. 민생 경제 안정, 경기 살리기.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특히나 어떤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과의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강한 목소리, 예.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요. 이 와중에 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인 관료 출신으로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조한다. 이거는 지금 그 임기 첫 해 이건 힘을 빼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분을 이제 정치 경제 철학이 비슷하신 분을 섭외할 걸로 보고 있고요. 경제부총리로.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부분을 기재부에서 떼내서 따로 한다. 그 뭐 예. 대통령 쪽으로 이제 대통령실로 좀 옮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확실한 확대 재정에 힘을 실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권 때도 저도 그때 여당이었었는데요.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훌륭하시죠. 물론 훌륭하신데 이분이 워낙 재정 건전성에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공개적으로 굉장히 비판하고 그때 그 당시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그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재정 건전성보다는 확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끝까지 안 하셔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막 사표도 내시고 막 반려되고 이런 경우가 맞아요. 많았었거든요. 기억나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전철이나 경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관념적인 그리고 재정 건전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모든 사항을 봤을 때 그리고 대통령께서 결국엔 국민들이 신뢰해서 뽑아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예. 한 50초 남았는데 이 기본소득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아예 뭐 후퇴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계속적으로 그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이 기본소득은 갈 수밖에 없다. 왜냐 AI 구조,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일자리 노동자가 예전의 노동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소득은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성장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사회위원회 통해서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정책적인 비전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1, 2년 정도는 성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이후에 준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경기도시장실에 또 뭐 농어촌 관련해서든 조금 뭐 청년들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했었거든요. 그걸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다 적용할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